네, 2020년 11월 5일 아침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대충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대미 정책을 조금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제목은 미국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이용하라. 미국 대선에서 지금 결과가 바이든 우세로 기울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의원 수는 물론이고 득표율에서도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뒤졌는데 상당한 선전을 한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만 역부족이죠. 어쨌든 샤이 트럼프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미국 대선이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국감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해서 화제를 모았던 서훈 안보실장 때문에 청와대 국감이 연기돼서 열렸는데 그 국감에 나왔던 서훈 실장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때문에 조기 이석을 할 정도로 문정부에서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든 당선을 전제로 해서 또 바이든이 아니고 트럼프가 설사 어떻게 된다고 하든 미국의 뭐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과 한국 정치 관계는 어떨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오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물론이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까지 미국을 방문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상당히 애를 먹었죠. 문정부가. 그래서 바이든 정부하고는 좋은 관계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건 목표이고요. 결국은 방법이잖아요. 어떻게가 문제잖아요. 어떻게. 방법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봅니다. 강경화 장관은 몰라도 강경화 장관은 뭐 영어도 잘하고 미국에 아는 사람도 있고 또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차기 국무부 장관 내정자 등등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이인영 장관은 통일부 장관인데 미국에는 통일부에 해당되는 카운터 파트너가 없잖아요. 그럼 뭐 누구를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또 민주당이 승리가 확정되면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만들어나고 정신이 없을 텐데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한미동맹이라는 단단한 토대가 있습니다. 그 토대 위에서 트럼프 정부 때 서훈 안보실장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미했는데 별 성과 없이 왔거든요. 근데 이인영 장관이 가서 뭘 하지? 라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이게 문정부의 조급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인영 장관의 방미 같은 거는요. 2017년 12월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 방문 그때 굉장히 박대받았죠. 박대 사건이 재판이 될 수 있다. 국가원수가 외국을 방문할 때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밥을 먹고 뭐 한다는 게 거의 분 단위로 쭉 계획이 다 미리 짜여집니다. 네. 경호원들이 미리 다 배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다 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가서 혼밥을 하셨다는 건 혼밥인 줄 알고 갔다는 뜻이에요. 중국에 오지 말라, 너 별로 반기지 않는다 이런 사인을 보냈는데도 관계없다 가겠다 이렇게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도 혼밥한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우리 언론만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상당히 문정부가 중국에 공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중국은 그걸 피하고자 했다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온다니까 오긴 오되 혼자 먹어라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정성을 들인 거는 미국 방문을 한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을 갔다 와야만 또 뭐 어떻게 된다. 그다음에 남북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 이런 발상 때문에 간 걸로 보이는데 정성을 쏟은 거죠. 근데 상대가 변하나요? 안 변합니다. 안 변합니다. 이 전쟁을 치러도 상대국이 항복을 해도 그 나라 국민들이 항복을 했을 뿐이지 절멸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쪽 국민들의 기세를 꺾어 놓을 뿐이지 항복을 시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함부로 못 만듭니다. 근데 뭐 우리가 정성을 좀 쏟았다고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올 것 같아요? 미국이 따라올 것 같아요? 이건 난센스입니다. 우리가 북한이 핵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백날 노래해도 북한은 핵질주로 달려가고 있고 이거 아무도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국제정치라는 얘기죠. 철저하게 국익을 토대로 움직인다. 시진핑은 문 대통령이 국빈방문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라고 원칙만 세워놓고 실행을 3년째 4년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싫다, 일본이 만만하다 보고 반일 정책을 펼치고 뭐 징용 문제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일본은 뭐 여러 가지 우리에 대한 정책을 취해놓고는 꼼짝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문정부가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도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강한 나라도 북한을 못 돌리는데 우리가 우리가 미국을 돌려놓는다? 이런 발상을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불 속 활개짓이죠. 네. 그런 목표가 있다면 단계 중간 목표를 세워놓고 하나씩 집요하게 해나가야 되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하고 굉장히 대립적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하면은 헛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전 자체가 뭐 북한의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이가 서명하긴 했지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하겠다 그래서 안 한 거고요. 그 둘을 제외하고 나면은 양쪽 원래 전쟁을 한 군대끼리 서명하는 거거든요. 그 유엔군 미국하고 팽독회 중국이 사인한 거잖아요. 우리의 정전은 미중이 만든 건데 그 미중이 다투고 있는데 그러한 정전 체제를 끝나고 종전 체제로 가겠다고 하는 문정부의 노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해도 좋다는 입장이에요. 조건이 있어요.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네. 이거는 안 바꿀 겁니다. 이게 결국 뭔가 하면은 종전 선언을 가져가는 데서 미국하고 문정부는 같은 입장이지만 완전히 코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둘은 결론은 다투는 모습이 안 보이려고 같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생각은 다른 그런 게 되는 거죠. 남북이 모두 야 통일은 찬성한다 우리 통일하자 하지만 누가 통일의 주체가 되는가를 놓고는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거 그랑 같은 거죠. 근데 이걸 자꾸 결론이 같은 게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난센스죠.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자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전자권 전환 추진해서 종전선언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이 전자권을 전환을 해주겠습니까? 아니죠. 한미관계만 어려워지죠. 분명한 것은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본에 합병이 됐었잖아요. 식민지가 아니라 일본의 일부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떨어져 나온 거는 우리의 자력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역부족이었죠. 결국은 미국이 일본을 항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 대일본 전쟁에 참여하는 중국, 영국, 미국 정상이 모여서 일본을 항복시키면은 일본에 합병된 조선은 떼어내자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독립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는데 소련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이 뭐 신탁 통치를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해서 분란을 우리의 여론을 둘로 쪼개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결국은 미국을 대신해서 유엔이 그래도 뭐 정부를 세워주자, 신탁 통치하지 말고 세워주자라고 했는데 그 공산 세력이 그걸 거부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분단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분단도 해방도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북한이 소련의 사주를 봐서 6.25 전쟁을 일으켜버렸습니다. 전쟁도 우리의 뜻이 아니었죠. 또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유엔을 이끌고 참전해서 막아준 덕택에 지금 우리가 살아남은 거고요. 그러면 상당히 우리를 만드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게 미국인데 미국이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가도록 허용한다고 보는 건 난센스입니다. 미국도 6.25 전쟁 때 5만 명 이상의 젊은이를 이 땅에서 희생시켰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자기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던 한국을 중국과 대결할 때 대중 압박 카드로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대미 제조를 하겠다고 문정부가 미국의 어떤 각을 세우면은 한미 관계는 파열이 나고 결국 힘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되죠.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문정부가 대중 대결로 가는 바이든이 설사 되더라도 트럼프가 되더라도 미국을 돌려 세울 수는 없다. 이걸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45년 2차 대전을 미국이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6.25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세계가 냉전으로 갑니다. 그때 미국이
많은 군인을 보내서 한 5만 명 정도의 미국 젊은이들을 희생되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미국의 여론은 아니, 미국이 침략당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서 우리 젊은이를 죽여야 되느냐. 그 빨리 전쟁 끝나고 철수해라 이거였거든요. 이 여론을 반영해서 아이젠하워를 후보로 내세운 공화당이 승리해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 상황은 뭐냐? 우리는 많은 희생을 치렀으니까 이거 차제에 공산도당을 없애고 통일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구호도 이승만 대통령 북진통일이었죠. 그리고 그때 유엔군 최고사령관이 마크 클라크였는데 그 양반도 웨스트포인트 출신이고 군인이니까 군인이면 승리하고 싶죠. 그래서 메가더가 인천 상륙했으니까 자기는 원산 상륙해야 된다고 2번이나 강력히 건의하는데 묵살되죠. 그러나 이제 그런 클라크의 요구를 미국 육사의 선배인 아이젠하워 당선자조차도 거부하면서 클라크도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승만도 안 되고 클라크도 안 되는데 클라크는 미국 사람이니까 이승만이 싫어하죠. 그래서 정전협정 체결 직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반미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작전을 하죠. 거제도에 있던 방공포로를 석방해버립니다. 미국이 정전으로 가려면 양쪽 포로를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가고 있는데 그 포로를 석방해버리면 정전협정이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정전협정 맺는 거를 깨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구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검토에 들어간 게 에버레디 오퍼레이션, 플랜 에버레디 작전, 에버레디 계획, 오퍼레이션이라고도 하고 플랜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검토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에버레디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항상 준비된 상비 계획, 상비 작전 이런 개념이겠죠. 2차 대전 치른 후에 미국은 여러 나라를 점령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친미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데 그게 미국의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반미 정권이 들어서면은 미국이 많은 피를 흘려서 점령한 지역에서 반미 정권 들어서면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미국 국민도 용납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반미 정권이 들어섰을 때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일종의 쿠데타 계획이죠. 그런 보편적인 방법을 만들어 놓습니다. 네. 위기 대비 계획이라고 할까? 상비 계획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한국에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殖민지에 다 적용되는 그런 계획인데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내세우고 누구를 제거할 건가 이런 것만 정리하면 바꾸면 되는 거죠. 그 에버레디 플랜을 검토합니다. 근데 이걸 못해요. 첫째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내에서 워낙 지지도가 높아서 이 사람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면 미국도 그 다음 정권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인들보다 더 반공적이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미국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저명 인사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미국 정책에는 반대하지만 결코 반미가 아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버레디 계획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제거가 안 되는데 그리고 9월 말에 이제 클라크가 정전협정을 맺겠다고 찾아오니까 한마디 쏘죠. 이승만 대통령이. 별 4개 가르치면서 이게 적한테 항복하라고 달아준 계급장인 모양이지. 근데 클라크는 속이 끓는 거죠. 그 양반이 이제 나중에 군인 끝나고 난 다음에 From the Danube to 얄류. 얄류가 압록강입니다. 압록을 얄류라고 하는데 이건 중국 발음입니다. 우리는 압록이라고 그러지만 세계적으로는 얄류가 되어 있는 모양이죠. 조금 의식이 있는 분들은 Sea of Japan을 동해로 바꾸려고 하는데 얄류도 압록으로 바꾸는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2차 대전 유럽 전선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뉴강 전선에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압록강 우리 유엔군을 이끌고 저 해사님까지 올라가게 했었지 않습니까? 이 양반 시절에. 그런 책을 냈는데 그는 그 책에서 나는 이기지 못하고 전쟁을 끝낸 미국 사령관이다 이런 자탄을 남겨놨었죠. 그렇게 클라크는 이기고 싶어 했지만은 그러한 클라크와 이승만은 미국을 돌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정을 결국은 하게 됐지만 모른 척하고 허용하지만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라는 걸출한 대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60만 한국군을 현대화하게 한다는 그런 실리도 받아냅니다. 네. 미국 정책에 반대하고 그러나 또 어떻게 보면 반미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실리를 받아내는 거죠. 지금 바이든의 미국에 집중하는 문재인 정부는
이 바이든 정부가 친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처럼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받아내거나 60만 한국군 현대화를 받아내는 이런 플랜 B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느냐는 게 저희 질문입니다. 단일함만 들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도록 미국이 지지해달라 그것만 갖고 돌진했다가는 중국 국빈 방문에서 혼밥을 하셨잖아요. 혼밥 박대를 당한 사건을 재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좀 바꿔야, 우리도 작전을 바꿔야 되죠. 미중 대립 구도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중국을 가만히 보면 중국은 그렇게 김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보게 되면 몇 차례 시진핑이가 갑자기 김정은을 불러서 막 만나고 한 거는 북한을 달랜 거잖아요. 그 전에 중국 국경절 때 전승절 때 박근혜 대통령 초청했다가 북한이 팔팔 뛰면서 오히려 손해본 게 있어서 그러한 김정은이 결국은 미국하고 하겠다 그러니까 아 손해구나 싶어서 시진핑이가 몇 번을 김정은 초청합니까? 네. 그렇게 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게 외교고. 근데 그런 중국과 미국이 경쟁하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죠. 지금 중국은 마음에 안 드는 김정은을 포용해서 함께 대미투쟁에 나서게 하는 그런 작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를 친중으로 돌려놓겠다? 어렵다는 거 알아요, 중국은. 그러나 미중 문제에서 중립 정도는 취하도록 하는 공작은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 펼치고 있고 압박도 넣고 있고. 절대 중국은 대한민국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이 있고 한국에서 미국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문정부조차도 미국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 친중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립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지 우리를 뭐 같은 편이 된다 그런 노력 안 합니다. 그럼 중국은 우리를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제 힘이 있으니까 돌려놓으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 정부는 또 미국과 거리를 두면 우리는 미중 모두로부터 거부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바이든이 돼도 마찬가지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상황에 있었던 유사한 상황에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하고 막 다투면서도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받아내고 60만 한국군 현대화를 받아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카터 정부 때입니다. 막 카터하고 막 싸웠잖아요. 말다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미국 조야를 움직여서 한미 연합사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렇게 한다면 미국 대통령과 싸워도 됩니다. 안보는 오히려 강화하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할 외교적인 방향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자국 위주로 갈 때는 미국을 활용하는 꾀를 내야 돼요. 미국이 자국 위주로 가면 우리랑 국익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거를 싸우는 게 아니라 돌려놓는 꾀를 내야 되죠. 미국을 우리 정부가 원하는 대로 바꿔놓는다고 하는 건 만영입니다. 이루기 어렵습니다. 시진핑이 한국 방문하도록 못 해내는 정권이 또 한일 정상회담도 못 해내는 정권이 어찌 미국을 펴락하겠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미중 대립이 첨예해질수록 우리는 어느 한쪽을 확실히 편드는 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주제를 내걸고 거기에서 우리가 외교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북한은 유엔 안보리 5대 이사국도 북한 핵은 폐기하라라는 데는 같은 목소리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북한도 핵 폐기는 하겠다 그랬거든요. 단 자기네 체제 보장 요구. 체제 보장은 그렇더라도 북핵 폐기는 합의된 거니까 계속 그걸로 북한에 압박을 넣는 거죠. 그럼 중국도 어쩌지 못해요. 왜 핵을 가진 북한하고 니들이 잘하느냐 계속 때리고 뭐 하면. 그럼 미국도 그거는 동의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건 대북 봉쇄입니다. 지금 이인영 장관을 미국에 보내갖고 뭐 우리가 남북 교류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만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도발할 수 있겠죠. 도발하면 더 제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제재를 하면은 북한은 강경 노선 도발을 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관광객을 살해하고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일으키고 이렇게 합니다. 또 북한은 자기가 코너에 몰렸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에 가고 어쩌고 하니까 핵실험 해갖고 중국을 아주 어렵게 만들면서 막 도발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북한이 전쟁할 수 있다는 공포에 빠져가지고 북한을 달래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패턴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알고 있는 거죠. 아, 한국은 겁주면은 먹고 사는 게 어려워서 바로 평화 무드로 간다. 이건 보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이명박도 그랬습니다. 민주당은 여기를 더 여기 예민한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북한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만 북한이 일으키는 전쟁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 달래는 쪽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지금 상황은 팬데믹 때문에 경제가 나쁩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게 미중 대립 때문에 도발하면 북한도 미국의 공격을 받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자는 거죠. 지금 북한의 외교를 했던 최선희 대미 문제 다뤘던 외무성 부상이 거의 북한의 모습이 안 보이거든요. 아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미 정책을 짜기 위해 아주 몰두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북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겠죠, 외교적 방법을. 그러나 북한도 가만히 보면 패턴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싫어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하면 아유 전쟁이 무서워서 북한 도와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율배반적인 거 하듯이 북한도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북한은 뭔가 할 것 같지만 북한도 전쟁 못합니다. 기껏해야 뭐 도발 정도인데 또 우리가 세게 나가면 거기도 겁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뭐 도박이라고까지 저는 안 봅니다. 전 세계가 다 동행하니까 북한 핵 폐기 완전한 폐기로 밀어붙이고 북한을 압박을 해보는 거예요. 대북 봉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그럼 중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도 동의했던 거고.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도발하게 되면 더 고립시킬 수 있고. 그러면 중국은 자기네가 불리해지니까 북한을 보고 좀 하지 말라고 하거나 북한 내에서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어떤 공작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것이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국은 미국과 세계의 압박을 피해가니까 그런 외교를 하자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쿼드 플러스에 들어오는 미국의 압력을 피해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우리 쿼드 플러스 뭐 가입하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북한만 계속 코너에 몰아넣어라 이겁니다. 근데 문정부는 거꾸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문정부가 힘들어지고 우리 국민이 사는 게 힘들어지고 팬데믹까지 해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문정부는 미국을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돌려놓지 말고 미국이 가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글로 가라. 지금 최선희가 조용히 숨어갖고 대미 정책 짜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이인영 장관이 미국 간다고 뭐 이렇게 턱 얘기 나면서 우리 수를 다 보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만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정부에서 바이든 당선에 뭐 바이든 승리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신중하게 한번 노선 수정을 좀 하면서 가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